반갑습니다. 썰밤 가족 여러분. 저는 인생 2막을 즐기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한때는 지옥 속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경각심을 주고 또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조심스레 운을 띄워볼게요.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소도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본래 저는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살았어요. 부모님은 평범한 농사꾼이셨고 제 위로 오빠가 둘이나 있어 계집애이자 막내였던 저는 늘 집안에서 찬밥 신세였죠. 요즘에야 아들, 딸 구분 없이 잘 키운다지만 어디 옛날엔 그랬나요? 오빠들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요. 전 그런 오빠들의 뒤치다꺼리를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어린 마음에도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오빠들은 방에 들어누워 만화책이나 보며 낄낄거리는 동안 저는 늘 엄마를 도와 분주하게 집안일을 해야만 했으니까요. 주말이나 방학 때도 자유는 없었어요. 오빠들은 학원에 다니거나 친구들과 놀러 나갔지만 저는 아버지를 따라 논밭일을 도와야 했죠. 새벽부터 나가서 김을 매거나 가축에게 먹이를 주는 게 일상이었네요. 사실 제가 공부를 곧잘 해서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여자가 공부 잘해서 못해. 그냥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하고 혀를 차기만 했고요. 엄마도 그런 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 잘했다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죠. 어린 마음에도 그게 참 서럽더라고요. 나 몰래 헛간이나 화장실에서 울기도 참 많이 울었네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학업을 꿋꿋하게 이어나갔어요. 언젠가 서울로 올라가 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물론 부모님이 도움을 주실 리 만무했지만 당시 저를 가르치던 담임 선생님이 희망을 주셨어요. 혜수가, 서울 학교는 장학금 제도도 잘 돼 있고 공부만 잘하면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해주기도 해. 설령 너희 부모님이 돈 한 푼 못 보태주신다고 하셔도 네가 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 말거라. 그치만 제가 서울 학교에서 장학금을 탈 수 있을까요? 서울 애들은 저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할 텐데. 그런 약한 소린 말거라. 혜숙이, 넌 선생님이 본 학생들 중에 제일로 똑똑하고 야무진 애니까 분명 서울 학교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야. 담임 선생님의 말씀은 그동안 집에서 부엌대기 취급이나 받던 제 가슴에 새로운 불씨를 지펴줬어요. 서울로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 같았죠. 하지만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 그런 제 꿈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어요. 다름 아닌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말이죠.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찾아와 진학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버지는 황당하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어요. 고등학교? 계집애가 고등학교를 가서 뭐합니까?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여자애들도 얼마든지 고등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직 젊어서 뭘 모르나 본데 계집애는 공부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오히려 계집애가 글자를 너무 많이 알면 탈이 나는 법이죠. 안 그래도 혜숙이 인연이 요즘 손에 먹물 좀 묻혔다고 집안일도 밭일도 나 몰라라 해서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 앞에서 그런 말을 태어나게 하는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시뻘개진 얼굴로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아버지가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 형편에 혜숙이까지 학교를 더 다니는 건 사치입니다, 사치. 그럴 돈 있으면 준혁이랑 지혁이 우리 아들내미들 학비에나 보태야죠. 걔네가 대학 가서 출세해야 우리 집안이 살지 혜숙이가 가봤자 뭐가 달라집니까? 어차피 계집엔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들인데. 아버님, 그래도 혜숙이가 듣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선생님의 조심스러운 지적에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뭘요? 혜숙이, 네가 말해봐라. 이 애비가 하는 말이 맞아, 안 맞아? 가부장적이고 성미가 불같던 아버지는 저희 집에서 절대 군림하는 존재였어요.
아버지가 내뱉는 말은 곧 법이었고 그 법을 거스르는 순간 폭언과 손찌검이 따라왔죠. 저는 입술을 꼭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말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감히 반박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흡족한 듯 코웃음을 쳤어요. 거봐요. 지도 할 말이 없으니 입 꼭 다물고 있는 거. 그러니 선생님도 애한테 괜히 헛꿈 심어주지 마쇼. 우리 해석인 중학교까지만 다닐 테니까. 선생님이 한숨을 내쉬며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전 이미 그 손길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어느새 제 눈에 그렁그렁하게 맺힌 눈물을 본 걸까요? 아버지가 버럭 역정을 냈어요. 어디 계집애가 재수없게 질질 짜고 있어? 그렇게 학교 더 다니고 싶으면 나가서 돈 벌어오든가. 네 손으로 학비 벌어오면 그놈의 학교 보내줄지 말지 생각은 해볼 테니까. 어딜 감히 지혜비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꽁으로 먹으려고 해? 아버지의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억울한 마음이 치솟아 올랐죠. 오빠들은 몰라도 저는 이 집에서 단 하루도 꽁으로 놀고 먹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걸음마를 뗀 순간부터 늘 손발이 부르터라 이랬죠. 아버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세요. 제가 언제 아버지가 번 돈을 꽁으로 먹었나요? 저요, 6살 때부터 엄마 도와서 집안일 했어요. 몸이 제대로 여물지도 않은 제게 걸레 들려주고 상 닦아라, 반찬 가져와라 시켜대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대거리해 본 건 태어나 처음이었어요. 아버지는 제 반항을 생각지도 못했는지 당황하던 것도 잠시, 이내 마구 성을 내더군요. 아니 이게 어디 지혜비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너 정말 맞아야 정신 차릴래? 제가 대체 뭘 잘못했어요? 제가 오빠들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는데 근데 왜 저는 고등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평생 오빠들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전 이렇게 못 살아요. 못 산다고요. 아니 누가 학교 다니지 말래? 너 공부하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 무서워할 줄 알아요? 제가 나가서 돈 벌어오면 되잖아요. 아니 이 기집애가 진짜. 결국 아버지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제 얼굴에 손을 올렸어요. 그 벼락 같은 힘에 전 그대로 쓰러졌는데요. 아버지는 눈도 깜짝 않고 그런 저를 더 때리려 들었어요. 옆에서 보고 있던 선생님이 놀라서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말렸죠.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혜숙이가 그래도 아버님 하나뿐인 딸인데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나요. 안 나. 어떻게든 한 대라도 저를 더 때리려고 눈이 뒤집힌 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자식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저 밥 차려주고 밭일도 도와주는 하녀, 아니 때 되면 푼 남의 집에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팔아치워버리는 물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내 인생은 내 손으로 바꿔야겠다는 결심이 섰죠. 그렇게 저는 깊은 밤, 가족들이 잠든 틈을 타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무작정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어디서 잘지도 몰라 기차역 대합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가진 돈이라곤 고작해야 동전 몇 푼이 전부였는데요. 당장 무슨 일이든 구해야 했죠. 다행히 역 근처 시장통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을 안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저 아주머니 혹시 사람 구하셨나요? 괜찮으면 제가 하고 싶은데. 그러자 아주머니가 저를 흘끗 보더니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고향에서 도망 나왔니? 몇 살이야?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지만 아주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을 잇더군요. 너 같은 애들 뭐 하루 이틀 보는 줄 알아? 열심히 일하겠다고 사정사정해서 받아주면 한 사나흘 일하고 도망쳐버리지. 아니면 고향에서 쫓아 올라온 부모 손에 끌려가거나. 당황해서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서 도망친 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맞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고민하던 저는 전공법을 택하기로 했어요. 아주머니의 두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죠.
아주머니, 제가 고향에서 도망친 건 맞는데요. 뭐 큰 죄를 저질러서 그런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계집애라고 학교 못 보내주겠다고 하셔서 그게 속상해 혼자 서울로 올라왔어요. 제 손으로 돈 벌어서 학교 다니려고요. 뭐든 시키시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저 힘도 세고 손끝이 야무지다는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집안 살림도 제가 다 돌봤고요. 그러니 제발 기회 한 번만 주세요. 네? 제 간절함이 전해진 걸까요? 아주머니는 한동안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너털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유 거참, 어린 게 맹랑하게 말은 잘하네. 그래, 어디 한번 써보자. 당장 오늘부터 일할 수 있지? 정말요? 그래, 대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내쫓을 줄 알아. 알아들었니?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 첫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식당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며 손이 다 불어 터지도록 설거지를 하고 무거운 쌀자루도 날랐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어요. 아주머니의 배려로 식당에 딸린 작은 간이 창고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도 있었죠. 무엇보다 이곳에서만큼은 저를 계집애라고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만 보면 밥 달라고 난리치는 오빠들도, 자기 기분이 조금만 안 좋으면 폭언을 쏟아내는 아버지도 없었고요. 그것만으로도 살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렇게 몇 달을 일하다 보니 조금씩 서울 생활에도 익숙해졌는데요. 통장에도 제법 돈이 모여 검정고시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학원에 처음 등록하던 날, 마음이 어찌나 설레던지요. 비록 정식 고등학생은 아니었지만 드디어 제가 원하던 공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았죠. 그 무엇도 저를 막을 순 없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오전부터 저녁까진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했죠. 이후엔 학원 자습실이나 집에서 홀로 나머지 공부를 했고요. 피곤하긴 했지만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게 가슴 벅차기만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학원 자습실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누군가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슬쩍 고개를 돌려보니 저보다 4~5살쯤 많아 보이는 남자가 답답한 표정으로 시험지를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아우, 해설을 봐도 모르겠냐. 답이 왜 1번인 건데? 남자의 혼잣말에 호기심이 일었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말을 걸었죠. 저기 무슨 문제인데 그러세요? 제 물음에 남자가 난감한 얼굴로 시험지를 내밀었어요. 여기 이 문제요. 해답지를 봐도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수학 문제였는데요. 훑어보니 확실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수학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해답지를 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줬죠. 남자는 처음엔 머리를 긁적이며 어색해하더니 어느 순간부턴 진지한 눈빛으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어요? 와, 덕분에 이해했어요. 고맙습니다. 뭘요? 저도 설명하면서 공부가 됐는걸요. 우리 같은 수업 듣죠? 새벽반에서 종종 얼굴 봤던 것 같은데. 다음에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살게요. 그냥 말뿐인 줄 알았는데 며칠 뒤 남자는 정말로 제게 캔커피 한 잔을 건넸어요. 서로 커피를 나눠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눴는데요. 알고 보니 남자는 학원 근처에 있는 카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사장님이 좋으신 분이라 먼저 검정고시 자격증을 따라고 권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이런 걸 왜 따야 하나 싶었는데 제가 돌대가리라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는 담을 쌓았거든요. 근데 좋네요. 이렇게 해숙씨같이 똑똑한 친구도 사귀고. 똑똑하긴요. 저도 같이 검정고시 준비하는 사람일 뿐인데. 에이, 해숙씨는 집에서 반대해서 학교 못 간 거라면서요. 저랑은 차원이 다르죠. 제가 여지껏 본 사람들 중에 해숙씨가 제일로 똑똑한걸요? 선생님들한테도 맨날 칭찬만 듣잖아요. 남자는 걸핏하면 저를 비행기 태웠어요. 부모님과 오빠들에게 늘 무시받고 구박만 받던 데 익숙해져 있었기에 처음엔 그런 칭찬이 어색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원에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쉬는 시간엔 같이 문제를 풀었고 학원 근처에서 저렴한 분식집을 찾아 함께 끼니를 때우기도 했죠. 그는 유쾌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참 멋져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그가 불쑥 말을 꺼냈어요. 혜숙 씨, 우리 밥 한 끼 제대로 먹을래요? 지금까지도 같이 많이 먹었잖아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밥집에서요. 그의 분위기가 평소와 좀 달랐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이상해져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뒤에 저희는 작은 경양식집에서 마주 앉았어요. 어색하게 먼저 나온 수프를 먹는데 그가 문득 입을 열었죠. 저기 혜숙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사실 저 혜숙 씨 좋아해요. 언젠가부터 혜숙 씨가 단순한 학원 친구가 아니라 여자로 느껴져요. 그의 고백에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새빨개진 얼굴로 진땀만 뻘뻘 흘리는데 그가 다시금 입을 열더군요. 저는 혜숙 씨처럼 똑똑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참 대단해 보여요. 같이 있으면 힘이 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혜숙 씨랑 오래오래 보고 싶은데 혜숙 씨 마음은 어때요? 참 이상하죠? 그의 말에 갑자기 눈물이 팽 돌았어요. 사실 서울에 온 이후로 늘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그의 따뜻하고 다정한 말씨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저도 모르게 사르르 녹아버리더군요. 혜숙 씨? 왜 울어요? 울 정도로 제가 싫어요? 당황한 그가 테이블에 있던 냅킨을 뽑아 제게 건넸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저도 승환 씨가 좋아요. 정말요? 그럼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거예요? 네, 좋아요. 대신 서로가 공부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당연하죠. 저 혜숙 씨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라도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날 이후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요. 검정고시를 함께 준비하며 서로 의지가 되어줬어요. 덕분에 나란히 시험에도 합격했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대입시험을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알아보니 대학은 고등학교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돈이 많이 들었어요. 당시엔 요즘처럼 학자금 제도 같은 것도 없었으니 대학 등록금을 내려면 집이며 가축 같은 재산을 파는 일도 부지기수였죠. 자식 하나 공부시키면 집안 기둥뿌리가 뽑힌다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결국 저는 현실과 타협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요. 대신 작은 제조회사에 취업했어요. 식당에서 일할 때보다 몸은 편해졌는데 월급은 훨씬 더 많이 받았죠. 그 사이 남자친구도 카센터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요. 서로 나이가 나이였던 만큼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신혼생활은 행복했어요. 남편은 결혼 전이나 후나 한결같이 제게 잘해줬고요. 얼마 안 가 남편을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태어났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다니던 카센터가 경제 불황으로 폐업하면서 저희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쯤 저는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실직에 아무런 대비도 할 수가 없었죠. 남편 나름 이런저런 이직 자리를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한 곳에서만 오래 일해서 그런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결국 모아둔 돈에 빚을 좀 내어 창업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그것도 녹록치 않긴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사업을 할지 초장부터 의견이 갈렸거든요. 저는 남편이 계속 일해왔던 자동차 정비 기술을 살려 카센터를 차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했죠. 당신이 카센터에서 오래 일했잖아. 아무래도 하던 일 계속하는 게 당신도 낫지 않겠어? 처음에 손님들 끌어오기도 쉬울 거고 말이야. 하지만 남편은 제 의견을 단칼에 잘라버리더군요. 나 이제 기름밥 먹기 싫어. 하루 종일 차 밑에서 기어다니고 손톱 밑에 기름때 끼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나중에 철현이 컸는데 지 아빠가 기름밥 먹는다고 해봐. 창피해하지 않겠어? 이참에 깔끔한 일 좀 하자. 편의점 같은 거 좋잖아. 갑자기 웬 편의점? 아니, 그 내 고향 친구 상원이 알지? 그 자식이 이번에 편의점을 차렸는데 그게 생각보다 장사가 쏠쏠하다네? 한 달 매출만 수백이래. 당시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하나둘 생기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였는데요. 때마침 남편 친구 중에 편의점을 차려 대박이 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바람을 단단히 넣었는지 남편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편의점을 차리겠다며 야단을 부리더군요. 저는 남편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걱정됐어요. 그게 그렇게 쉬우면 다들 편의점 차리지. 장사가 잘 되는 건 좋은 입지가 받쳐줘야 하고 본사 계약 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해. 본사에서 가져가는 돈도 꽤 많다고 들었는데 아냐? 인건비도 생각해야 하고.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아이, 진짜 걱정하지 마. 본사에 떼주고도 다 남는다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벌써부터 초를 쳐? 하여간에 당신은 너무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야. 남들도 다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야? 결국 저는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한번 결정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만 하는 남편의 성미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가진 돈을 털고 약간의 은행비까지 내서 편의점을 열었는데요. 나름 입지와 브랜드를 꼼꼼하게 따진 덕분인지 처음엔 장사가 제법 잘 됐죠. 신기하리만큼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매출도 꾸준히 올랐어요. 남편도 신이 나서 내가 뭘 했어? 하길 잘했지? 하며 어깨를 으쓱거렸죠. 그 모습이 고깝기보다는 귀여웠어요. 물론 익숙하지 않은 장사로 몸은 힘들었지만 통장에 돈이 쌓이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군요. 창업 전 잠시 멀어졌던 부부 사이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아졌죠. 하지만 그렇게 좋았던 시절도 그리 오래가진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편의점 근처에 경쟁업체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맞은편에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들어섰고요. 도보 10분 내외 거리에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들이 줄줄이 생겨났죠. 저희 편의점도 브랜드긴 했지만 대기업은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대기업은 로열티가 너무 세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브랜드를 골랐었죠. 그게 패착이었던 걸까요? 손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품목이 더 다양하고 친숙한 대형 브랜드 편의점으로만 몰려갔어요. 거기서 할인 행사라도 있는 날이면 저희 가게는 손님이 뚝 끊겨버렸죠. 그렇게 매출은 무서울 정도로 뚝뚝 떨어졌고요. 나중엔 알바생 월급 주기도 빠듯해졌어요. 결국 남편과 저는 알바생들을 모두 내보내고 둘이서 교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편의점이 24시간 영업이라는 점이었죠. 교대 근무를 하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한 채 일해야 했어요. 낮엔 남편이 보고 저는 집에서 간단히 쉬면서 가사 일을 하다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진 제가 편의점을 지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처음엔 버틸만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이 축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딴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피부는 푸석푸석하고 눈 밑은 새카맣게 내려앉아 있었죠. 팔다리도 퉁퉁 부어 있었고요. 남편도 크게 다를 건 없었어요. 원래 건강하던 사람이었는데 살이 10kg이 넘게 빠졌고요. 여유롭던 성격도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죠. 하지만 건강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다름 아닌 아들이었죠. 편의점 일을 시작하면서 아들 문제엔 거의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워낙 착실하고 순한 아이라 혼자서도 잘 크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아들이 고등학교에 막 진학했을 무렵 아들을 맡은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지금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철현이가 오늘 학교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급하게 어머님을 모셔야 할 것 같은데 시간 괜찮으실까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문제라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철현이가 오늘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옥상에 올라갔는데요. 거기서 담배를 피다가 걸렸습니다. 네? 담배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아들이 담배를 피우다니.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만 들었죠. 저희 애가 그런 게 확실한가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철현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잖아요. 예, 알죠. 근데 학주 선생님이 두 눈으로 직접 보셨거든요. 이후에 지도 과정에서 태도도 좀 좋지 않았고요. 또 그 철현이랑 옥상에 같이 있던 아이들이 학교에서 불량한 태도로 찍혀있는 애들이라서요. 교감 선생님도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다. 담임 선생님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이미 저는 충격으로 머리가 멍해진 상태였어요. 아들이 담배를 피운 것도 모자라 불량배들과 어울렸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학교로 달려갔어요. 교무실에 도착하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고 옆에는 불량해 보이는 아이들 몇 명이 함께 있더군요. 저는 아들의 담임 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선생님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그러니 부디 징계만큼은 처음인 만큼 너른 마음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철현아, 뭐해? 너도 얼른 잘못했다고 사죄드려야지.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아들은 인상을 쓰며 고개를 휙 돌려버렸어요. 뭐래, 짜증나게 진짜. 뿐만 아니라 낮게 욕설까지 뇌까리더군요. 그런 아들의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아들이 아닌 전혀 다른 타인을 보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부모로서 그런 마음을 내색할 순 없잖아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저는 어떻게든 침착하려 애썼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철현아, 도대체 왜 그랬어? 왜 담배를 피운 거니? 호기심 때문에? 엄마가 알아서 뭐하게. 그러나 아들은 단답으로 짧게 대꾸하곤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저는 얼른 그런 아들을 붙잡았죠. 기다려. 엄마 말 아직 안 끝났잖아.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 거니? 너답지 않게? 그러자 아들이 획 돌아서더니 벼랑간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나다운 게 뭔데? 엄마가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늘 편의점에서만 살면서 언제 나한테 신경이라도 써왔어? 이제 와서 관심 있는 척하지 마, 역겨우니까. 그 거친 말투에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를 노려보는 아들의 두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맨날 편의점! 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 맨날 혼자야. 엄마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잖아. 근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는데? 학교 좀 불려가니까 갑자기 급 관심이 생겨? 짜증나니까 이제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아들은 그대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아들이 사라진 빈 허공만 바라봤죠. 어쩌다 이렇게 돼버린 걸까? 제가 그동안 편의점 일에 치여서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있었더라고요. 남편과 둘이서 어떻게든 가게를 유지하려던 이유도 결국은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였는데 어느새 주객전도가 돼 정작 아들은 뒷전이었던 거죠. 그걸 깨달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라도 문제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그동안 우리가 철현이를 너무 내버려둔 것 같아. 주말만이라도 알바생 하나 쓰면 안 될까? 아무래도 철현이랑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 뭐? 갑자기 왜? 오늘 학교에서 연락 온 것 때문에 그래? 아니, 사내 자식이 호기심에 담배를 피워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것 때문이 아니야. 철현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혼자서 많이 외로웠나 보더라고. 철현이한테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아. 아휴, 요즘 편의점 매출 알잖아. 여기서 알바생까지 쓰면 완전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남편은 처음엔 인건비 타령을 하면서 반대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 등살에 못 이겨 구인 공고를 올렸고 마침내 주말 알바로 한 명을 뽑게 됐죠. 인근 대학을 다니는 젊은 여학생이었는데요.
하얀 피부에 오밀조밀한 이목구비가 제법 예쁘장했죠. 남편이 기왕 뽑는 거 손님들을 끌어모을 수 있게 외모를 볼 거라고 하더니만 솔직히 남편이 대놓고 그런 말을 해서 기분이 좀 언짢긴 했어요. 전 알바생에게 중요한 건 외모보다 성실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제가 편의점 창업하고 초반엔 알바생을 여러 명 써봐서 아는데 속빈 강정이란 말도 있듯이 외모가 괜찮을수록 일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새로 뽑은 알바생 역시 일을 잘 못했어요. 처음엔 초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요. 몇 달이 지나도 실수가 줄어들질 않더군요. 담배 이름도 못 외워서 자꾸만 헷갈리고요. 거스름돈을 잘못 줄 때도 많았어요. 무엇보다 접객 태도가 별로였죠. 손님이 와도 대충 고개만 까딱하며 인사하는 게 전부였고 틈만 나면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네요. 하루는 제가 상품 재고 정리 때문에 잠깐 주말에 편의점에 들른 적이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또 핸드폰만 보고 있더군요. 결국 참다 한마디 했어요. 혜지씨, 일할 땐 핸드폰 좀 내려놔. 왜요? 지금 손님도 없는데. 손님 없다고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게 말이 돼? 저기 진열대 정리 하나도 안 됐잖아. 정리도 좀 하고 바닥도 한번 쓸어. 나름 벼르고 있다 한 소리 한 건데 돌아온 대답이 기가 막혔어요. 아, 네. 근데 제가 팔 힘이 약해서요. 청소 같은 건 잘 못하거든요. 시간 될 때마다 조금씩 천천히 할게요. 그 말투가 어찌나 태연하던지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더 황당한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그날 집에 가서 알바생과 있었던 일을 들려주고 해고하자고 하니까 대뜸 눈살을 찌푸리더군요. 아유, 당신은 너무 깐깐해. 혜지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겠지.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뭐? 당신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적응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기본적으로 성실하지 못하다고. 아이, 그래도 혜지 오고 나서부터 남자 손님이 많이 늘었단 말이야. 내가 따로 잘 얘기해 볼 테니까 일단은 지켜보자고. 남편은 유독 그 알바생 편을 들었어요. 아니, 다른 직원이었으면 벌써 내보내자고 했을 사람이 그 알바생한테는 어찌나 너그러운지. 게다가 그 알바생 역시 남편한테만큼은 유독 살갑게 굴었어요. 뭔가 모르는 게 생기면 제게 연락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연락해 물어봤죠.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때 알려주셨는데 또 까먹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어찌나 애교가 넘치던지요. 남편 역시 귀찮은 내색 없이 수화기를 붙들고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곤 했죠. 때때로 일 잘하고 있는지 걱정된다면서 가게로 나가보기도 했고요. 사실 다른 남자였다면 바람 피우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얼마나 가정적인 사람인지 잘 알기에 그런 쪽으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어쨌든 알바생도 뽑았겠다. 남편도 부쩍 편의점 일에 신경 쓰겠다. 저는 모처럼 아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했어요.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주말엔 근처 산책도 하면서 서먹했던 관계를 회복하려 했죠. 그러자 아들도 조금씩 제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천성이 나쁜 아이는 아니었으니까요. 그 모습에 남편도 나름 생각이 많아진 걸까요? 어느 날 1박 2일로 아들과 둘이 여행을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철현이 바다 좋아하잖아. 여비 챙겨줄 테니까 가서 모자간에 좋은 시간 좀 보내. 가게는 어떡하고? 나랑 혜지가 보면 되지. 걱정 말고 푹 쉬다 와. 남편이 흔쾌히 허락하길래 오랜만에 아들과 둘만의 여행을 떠났어요. 서울 근교로 가볍게 다녀오는 일정이었지만 아들이 무척 즐거워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였어요. 여행에서 돌아오는 게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요즘 나한테 신경 많이 써주는 거 알아. 지금까지 속썩여서 미안. 내가 잠깐 사춘기가 왔었나 봐. 이젠 안 그럴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들의 그 말에 괜히 울컥했어요.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아들은 변하는데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구나 싶었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앞으로는 남편과 아들을 더 챙겨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때는 미처 몰랐죠. 그토록 소중했던 가정이 산산이 부서져 버릴 줄은 말이에요. 사건의 시작은 편의점 단골 손님에게서 시작됐어요. 매일같이 라면과 담배만 사가는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얼굴을 본 지는 오래됐지만 워낙 무뚝뚝하고 냉랭해서 말 한 번 쉽게 붙여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청년이 먼저 저에게 한두 마디씩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사장님, 오늘 날씨 엄청 춥죠? 네, 오늘따라 바람이 더 매섭네요. 퇴근할 때 조심하세요. 길이 얼어있더라고요. 대수롭지 않은 대화였지만 그렇게 몇 마디씩 주고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청년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됐는데요. 편의점 근처 원룸에서 월세로 혼자 살고 있는 공시생이라고 하더군요. 시험 준비를 하는 중이라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고 생활비를 최대한 아끼다 보니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어쩐지 마음이 짠했어요. 저 검정고시 준비할 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아들 생각도 나서 마냥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청년을 좀 더 눈여겨보게 됐죠. 편의점에 오면 힘내라고 괜히 말이라도 한마디 더 붙이고요. 편의점 폐기가 나오면 챙겨주기도 하면서요. 그때마다 그 청년은 어색한 표정으로 고맙다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청년이 편의점에 들어서는데 안색이 무척 안 좋아 보이더군요. 얼굴이 몹시 창백한 데다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게 어딘가 아파 보였죠.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며칠째 골골대고 있네요. 그 말에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서울에 갓 상경했을 때 저도 그렇게 혼자 앓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혼자 아플 때 얼마나 서러운지 아니까 마음이 안 좋았죠. 그래서 평소처럼 라면을 골라 카운터에 내미는 청년을 붙잡고 말했어요. 아픈데 라면을 먹으면 어떡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저는 편의점 안쪽에 둔 가방에서 반찬통 몇 개를 꺼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김치, 멸치볶음, 달걀 장조림 같은 거였죠. 집에서 먹으려고 가져온 거였는데 청년에게 좀 나눠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라도 챙겨가서 밥이랑 같이 먹어요. 네? 아니에요, 사장님. 전 정말 괜찮아요. 평소 팩이 챙겨주시던 것도 너무 죄송한데.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나 옛날 생각나서 그래요. 나도 어릴 때 서울 상경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검정고시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었거든요. 겨울엔 또 왜 그리도 추운지 호되게 앓기도 많이 알았고요. 아플 때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엄마가 해준 집밥이더라고요. 이거 다 내가 직접 만든 건데 학생 엄마 손맛이랑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먹을만 할 거예요. 이래봬도 식당에서 일하면서 손맛 좋다는 칭찬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말하며 반찬통을 건네자 청년은 한동안 멍하니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러다 이내 눈가가 조금씩 붉어지더니만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놀란 제가 묻자 청년이 울먹이며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같은 분을 속이려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네? 그게 무슨... 생각지도 못한 청년의 말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갑자기 왜 제게 용서를 비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죽을 죄를 지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한테 뭘 속였는데요? 실은 바깥 사장님 말입니다. 주말에 나오는 그 여자 알바생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저번에 편의점에 라면 사러 왔다가 둘이서 그렇고 그런 짓 하는 걸 다 봤어요. 근데 사장님이 저한테 들킨 걸 알곤 100만 원 주겠다면서 입을 다물어달라고 했고 목구멍이 포도청인 입장이라 그 돈을 받고 말았어요. 그럼 안 되는 건데 돈에 제 양심을 판 거죠.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청년의 고백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남편이 알바생과 부적절한 관계라니 믿기지도 않을 뿐더러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죠. 하지만 경악스러운 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장님이 사모님을 없애버릴 계획까지 세웠어요.
사모님 앞으로 들어둔 생명보험금 때문에요. 그 돈 타서 가게 정리하고 그 알바생이랑 도망갈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얗게 표백됐어요. 그대로 기절할 것 같았지만 꼭 참고 되물었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날 없애려고 한다니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학생은 어떻게 알았는데요? 사장님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사모님이 잘못되면 남편인 자기가 제 1순위로 의심받을 거라면서 사모님을 제 원룸으로 유인하자고 했어요. 거긴 골목에 CCTV도 없고 건물도 낡아서 집주인이 잘 들여다보지도 않으니까. 제가 장소 제공하고 사모님을 유인만 해주면 나머진 자기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전 사장님이 주는 돈 받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공부만 하면 된다고. 급기야 청년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어요. 처음엔 정말 거절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오래 공시를 준비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거든요. 보증금도 다 까먹어서 다음 달에 방도 빼야 하고 너무 절박했어요. 그래서 돈 몇 푼에 제 양심까지 팔아버렸습니다.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남편이 바람도 모자라 저를 죽이려고 했다니요. 요 근래 부쩍 친근하게 굴던 청년에게도 그런 끔찍한 속셈이 있었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만약 남편이 정말 그런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있던 거라면 분명 매장 CCTV에 증거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창고로 들어가 알바생이 출근했을 때를 중점적으로 CCTV를 돌려봤는데요. 기가 막히게도 청년의 말처럼 남편이 알바생 옆에 찰싹 붙어있을 때가 많더군요. 알바생을 대신해 굳은 일을 해주는 건 물론 진한 스킨십도 서슴지 않더라고요. 배신감에 눈물을 흘리던 것도 잠시, 이내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차렸어요.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냉정하게 움직여야 했죠. 저는 다시 창고 밖으로 나가 울고 있던 청년에게 말했어요. 방금 CCTV 다 확인했어요. 일단 그 인간이 알바생이랑 붙어먹었다는 건 사실이네요. 사모님. 학생이 한 짓, 그리고 들은 것들 전부 증거로 남겨야겠어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또 무슨 계획이 있었는지 만나서 몰래 녹음하세요.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제 요구가 너무 갑작스러웠던 걸까요? 청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는... 솔직히 학생을 당장에 용서하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진실을 고백해줬고 또 나를 도와준다면 정상 참작할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 말대로 해줘요. 청년은 두려움에 떨다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이에도 제 속에선 온갖 복잡한 감정이 요동쳤죠.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청년에 대한 실망,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뒤섞여 제 몸을 계속 떨리게 했네요. 어쨌든 이제 제가 할 일은 남편의 계획을 뒤집어 엎는 것뿐이었죠. 청년에게 한 번 더 남편을 만나 증거를 녹음하라고 당부한 뒤 저는 집에 몰래 홈캠을 설치했어요. 집에 혼자 있는 애완견 확인용으로 나온 건데 제법 성능이 좋더군요. 이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의 동태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죠. 제가 원래 당뇨랑 혈압이 있어서 매일 여러 약을 챙겨 먹는데요. 그 약을 보통 저녁에 남편이 교대 전에 챙겨놓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홈캠을 확인하니 남편이 약통을 들고 주방에 가면 유독 오랫동안 머물더라고요.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그래서 홈캠 위치를 거실에서 주방으로 옮겨놨는데요. 다음날 확인해보니 기가 막히게도 홈캠 화면 속 남편은 약통을 열고 손바닥 위에 제 약을 덜어낸 뒤 어디선가 작은 봉지를 꺼내더군요. 그 안엔 알약과 비슷한 무언가가 들어있었어요. 남편은 제 약과 그 알약을 바꿔치기 한 다음 아무 일 없다는 듯 테이블 위에 올려두더라고요. 저 먹으라고 말이죠.
저는 그 약을 들고 곧바로 약국으로 향했어요. 약사에게 조심스럽게 약 성분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죠. 결과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섞은 약은 강력한 신경 안정제였어요. 평소 먹는 약과 함께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약이었죠. 이 인간이 정말 날 죽이려고 했구나.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이 제 보험금을 노리고 진짜로 저를 해치려고 한다는 걸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어요. 이대로 있다간 정말 제가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청년이 제게 녹음 파일을 보내왔어요. 열어보니 남편과 청년이 나누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더군요. 정말 아무 일도 없을까요? 전 아무래도 겁이 나서 그냥 안 하고 싶은데. 청년이 두려움에 질려 발을 빼려 하자 남편이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야, 너 그렇게 겁 많아서 어디 성공하겠냐? 딱 한 번만 도와주면 돼. 내가 주는 돈이면 너 그래도 한 1년은 돈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다고. 너도 이제 공식 붙어야 할 거 아니야, 임마? 우리 마누라 집으로 어떻게든 유인만 해줘. 그럼 그 뒤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남편의 그 말에 등 뒤로 소름이 돋았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긴 했지만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어쨌든 그 녹음 파일을 확인 후 저는 바로 경찰서로 가려고 했는데요. 문득 편의점 CCTV에 있는 불륜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게 생각이 나더군요. 바보같이 그걸 먼저 챙겼어야 하는데. 저는 남편이 일하고 있는 편의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알바생은 보이지 않고 남편 혼자 카운터를 지키고 있더군요. 당신이 갑자기 어쩐 일이야? 아직 교대 시간 안 됐는데. 뭘 좀 두고 가서. 금방 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에게 대충 둘러댄 뒤 창고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증거 영상을 옮기는데 갑자기 남편이 안으로 들어왔죠. 당신 지금 뭐해? CCTV 영상은 왜 USB에 옮기고 있어? 그게... 미처 둘러댈 말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남편의 낯빛이 확 바뀌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났는데요. 그보다 빠르게 남편이 다가와 제게 손을 뻗었어요. 여보, 그냥 가만히 있자.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이건 놓으라고! 쉿! 조용히 하랬지? 어쩐지 요 며칠 수상하더라니. 대체 언제 눈치챈 거야? 남편이 다급하게 제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리고 저를 쓰러뜨린 뒤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당황한 저는 어떻게든 남편에게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성인 남자의 힘을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었죠. 손톱으로 쥐어뜯어봐도 남편의 손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숨통이 조여오면서 점점 시야가 흐릿해졌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싶어 눈에 눈물이 고이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면서 누군가 뛰어들어왔어요. 다름 아닌 편의점 단골 청년이었죠. 사모님, 이게 대체 무슨... 청년은 제 앞으로 달려와 남편을 밀쳐냈어요. 당황한 남편이 주춤하는 사이 저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죠. 야, 넌 뭐 하는 거야? 저 옆에 낼 도우면 어떡해? 우리가 한 약속 생각 안 나? 그런 거 저는 몰라요. 사모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사모님을 배신하겠어요? 뭐 임마? 너 미쳤어? 청년의 배신을 알게 된 남편이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청년의 얼굴로 주먹을 날린 다음 휘청거리는 청년에게 연달아 발차기를 했죠. 저는 그걸 지켜보다 안 되겠다 싶어 창고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온장고에 들어있던 뜨거운 캔 음료를 따서 남편의 얼굴에 부어버렸죠. 청년을 흠씬 두들겨 패고 있던 남편은 그대로 얼굴을 잡고 바닥을 굴렀네요. 아이 뜨거! 이거 뭐야! 아이! 그 사이 저는 청년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밖으로 도망쳐 바로 시내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죠. 허겁지겁 뒤따라오던 남편은 거리에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자 결국 멈춰섰고요. 어딘가를 향해 도망치더군요. 하지만 그보단 경찰의 출동이 더 빨랐어요. 알고 보니 청년이 창고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저는 경찰에 청년의 녹취 파일과 CCTV 기록을 제출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현장 체포됐고요. 집에 있던 내연녀도 바로 구속됐죠. 남편은 그제야 자기가 꼼짝없이 당했다는 걸 알았나 보죠. 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온 저를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정말 당신 어떻게 하려던 게 아니야. 혜지가 자꾸 당신이랑 헤어지라고 조르는 바람에 그냥 그런 척 흉내만 내려다. 비겁하게도 남편은 상간녀 탓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옆에서 같이 조사를 받고 있던 상간녀가 입을 떡 벌리더군요. 사장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날 사랑한다면서요. 저 아줌마 죽이고 그 돈으로 나 명품백도 사주고 집도 사준다면서요. 내가 언제 그랬어? 너 미쳤어? 어디 뚫린 입이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려. 헛소리하고 있는 건 사장님이죠. 애초에 난 저 아줌마 죽이는 거 동의한 적 없어요. 내가 사장님 거지인 거 알고 차려고 하니까 사장님이 먼저 기다리라고. 곧 부자 될 수 있다면서 저 아줌마 죽일 거라고 한 거잖아요. 야, 너 그 입 안 닥쳐! 급기야 남편은 경찰이 보는 앞에서 상간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놀란 경찰이 막아서고 상간녀는 울음을 터뜨리고 그야말로 개판이 따로 없었네요. 더는 보고 싶지도 않아 서둘러 진술을 마치고 그 현장을 떠났어요. 이후로도 남편은 계속해서 제게 용서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제가 미쳤나요?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저를 죽이려 한 남편을 용서하게요? 전 오히려 따로 변호사 끼고 남편과 상간녀를 고소까지 했어요. 지리한 재판 끝에 남편과 상간녀는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제게 적지 않은 위자료도 줘야 했죠. 청년도 남편을 잠깐이나마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제가 선처해주겠다고 한 덕분에 교도소까지 가진 않았어요. 맞아요. 전 결국 그 청년을 용서해줬어요. 어쨌든 그의 양심이 저를 살린 거였으니까요. 현재 저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편의점은 깨끗하게 정리했고요. 남편과 상간녀에게 받은 위자료에 재산 분할받은 돈을 더해 식당을 차렸죠. 다행히 손맛이 없진 않은지 장사가 제법 잘 되고 있어요. 텔레비전에도 몇 번 소개가 되면서 나름 줄 서는 맛집이 됐죠. 그리고 그 청년과는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명절마다 제게 선물도 보내온답니다. 올 설에도 어김없이 왔어요. 편지 한 장과 함께 말이죠. 사모님 덕분에 저도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현재 그 청년은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만나서 밥이나 함께 하려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